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오빠 거래처 사장님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주선해준 자리였어요. 오빠는 그냥 가서 인사나 하고 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제 스타일의 사람이더라고요. 외모며 직업이며 뭐든 적당했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자꾸 웃어줬어요. 무엇보다 순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성격 센 사람은 질색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엄격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봄바람처럼 따뜻해 보이던 남편이 좋았어요. 누나랑 여동생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여자 마음도 잘 이해할 것 같았고요. 또 남편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각별하고 해서 믿음이 갔죠. 오빠도 남편을 만나보고는 사람이 선량하다며 칭찬하길래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까지 서둘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좋게 봤죠. 많이 배우는 여자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는 회사에 들어간 지 1년 정도라 돈도 모아둔 게 없었죠. 그래도 오빠가 주선한 자리라 믿음이 갔고 친정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그건 오빠가 다 해주신 거였죠. 저희 오빠가 큰 갈비집을 운영하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가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잘 키워왔어요. 장사가 잘 돼서 친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에요. 덕분에 저도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쯤 새언니가 딸을 낳았거든요. 정말 귀여운 조카인데 새언니가 산후병을 앓았어요. 임신 중에도 가게 일을 돕느라 무리를 했던 게 원인 같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박사 과정을 밟아야 했는데 남편이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친정에서 등록금을 대줄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제 공부부터 시작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대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괜찮으니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새언니가 아프니 오빠 가게 일을 도와드릴까라고 했죠. 남편은 고깃집 일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어떻게 하냐며 걱정했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돈이 생기겠어요? 저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죠. 사실 오빠는 새로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새언니 상황도 상황이고 가족이라 제가 나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 지금까지 오빠네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고깃집 일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고 연기를 마시며 서빙하고 온종일 서서 뛰어다녀야 하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결혼하고 4개월쯤 있다가 일자리를 구하긴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죠.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만두고는 다시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구하고 또 쉬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일을 했거든요. 결혼 후 3년 동안 제 삶은 온통 일로 채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에서 가게 일을 돕는다고 하긴 했지만 자기 일은 끈기 있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와중에 3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더니 돈도 꽤 모으고 새언니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친정엄마가 조카를 돌봐주신 덕도 컸죠. 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가게엔 나오지 못했지만 앉아서 조카를 잘 보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새언니도 다시 가게로 복귀했어요. 새언니는 저를 은인처럼 여기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일 없이 정말 서로 아껴줬어요. 그렇게 사이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아가씨, 진짜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덕분에 지아도 잘 크고 나도 몸도 좋아졌어요.
나는 진짜 올케복이 있나 봐요. 아, 제가 더 고맙죠, 언니.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집도 사고 다른 직원보다 월급도 많이 주셨잖아요. 언니가 더 주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언니 복이 있는 거겠죠. 아유, 집도 생겼으니까 이제 아기 나오면 되겠네. 공부도 다시 하고 이제는 집에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저도 힘든 게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가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도 있었죠. 예를 들어 조카가 아직 어린데 영어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든지, 오빠가 운동복 입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든지요. 같은 형제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겼어요. 중요한 건 서로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댁은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행복해 보이면 싫은가 봐요. 남편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시모가 꼭 한마디 하셨어요. 아가, 누나도 이혼했고 여동생도 남친이랑 헤어졌다는데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중 좀 해라. 어머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형님 이혼하신 지는 벌써 3년이나 됐고 아가씨도 차인 게 아니라 찬 거잖아요. 그냥 웃긴 영상 보고 웃는 건데요. 둘이 방 안에서 웃고 나오면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 아무튼 조심 좀 해라. 나도 과부다 과부.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시댁에 가면 남자가 진짜 남편 하나뿐이라 그런지 다들 남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찬밥 신세고요. 하여간 형님이랑 아가씨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시댁을 떠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다행히 형님은 먼저 재혼하셨고 아가씨는 약속한 남자가 생기더라고요. 3년 동안 오빠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는 일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물론 형님이나 아가씨의 결혼 문제에 시모의 역할이 컸어요. 형님은 시모가 소개해준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바로 이혼했는데 시모가 재혼 자리까지 손수 골라주셨거든요. 아가씨는 조금 반항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시모는 자기 아들은 한없이 부족해도 사위는 조건 좋고 인물이나 성격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대요. 이런 데서 이중성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도 친정에서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위들이 집 한 채 없는 걸 두고 자꾸 타박하시더라고요. 특히 막내 아가씨 결혼 문제가 나오면서 집안이 꽤 시끄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전세금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아유, 절대 안 된다. 그래도 아가씨가 그분을 좋아한다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가씨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우는데요. 아유, 안 돼, 안 돼. 네가 엄마라고 생각해봐라. 그게 이해가 되니? 너 같으면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니? 어머니, 저 종원 씨랑 결혼했는데요.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집이 없어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원 씨도 중간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종원 씨 조건 꽝 아닌가요? 홀어머니에 이혼한 누나, 아직 결혼 못한 시동생까지. 저 그나저나 오늘은 해물탕이나 끓여 먹자. 종원이 좋아하니까. 내가 시장 보고 올 테니까 육수 준비해라. 아니에요. 저희 그냥 가볼게요. 이따 저 오빠 식당 가야 하거든요. 어머니 생신이라 중간에 온 거예요. 저녁은 다음에 먹을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해물탕 먹을 배 남길 필요 없어요. 종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식당 일을 하루도 안 빼고 가니? 종원이 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그래야 집 장만하죠. 종원 씨 밥 오빠 식당에서 갈비 맨날 먹고 잘 지내요. 얼마나 잘 먹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면 꼭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저라고 매번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며느리가 돈 벌어오는 게 싫다는 시모도 처음 봤어요. 밥 잘 차려줘야 남자 기 안 죽는다는 말씀은 늘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오빠 식당에서 원래 월급은 380만 원 정도인데 오빠가 저한테는 월 500만 원씩 주셨어요. 멀티플레이어라면서 보너스까지 챙겨주셨고요. 제가 없을 때는 가게를 사장처럼 맡아 일하고 일손 부족할 땐 설거지까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오빠가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까지 땄어요. 원래는 박사과정도 가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못 갔어요.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오빠가 대학도 졸업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 가장 역할을 다 해왔거든요. 이번에 새언니도 몸이 안 좋으니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덕분에 돈도 많이 생겼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대학원 등록금도 벌어두려 했어요. 근데 휴일 없이 일하다 보니 설날이나 추석 당일만 잠깐 쉬었고 그 외엔 시댁에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시모생신에는 중간에 시간을 내서 꼭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형님이나 아가씨가 명절에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타박하고 시모는 도대체 임신은 언제 할 거냐고 재촉하셨어요. 하지만 집도 없는데 덜컥 애부터 낳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민이었던 거죠. 남편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 결국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18평대의 작은 집이지만 제게는 세상 제일 큰 성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일도 하루 쉬고 시모 형님 아가씨를 초대했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물론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였는데 시댁 사람들 눈에는 남편의 희생으로 집을 산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형님이랑 아가씨는 제가 집 산 걸 질투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집 사는데 도움은커녕 보약 한 번 지어준 게 다인데요. 남편 챙기냐고 제가 얘기하니까 비타민 사 먹으라고 돈 20만 원 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감사했지만 집 사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은 분들이 무슨 질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시모가 몰래 우리에게 돈을 준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집 산 게 이 모양이야? 난 무슨 대골이라도 산 줄 알았어. 그렇게 명절에도 안 오고 난리친 거야? 형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 이 집 장만하느라 제대로 쉰 적도 없어요. 아이, 그래, 언니. 오빠랑 언니 고생했지. 오빠는 맨날 외롭다고 게임만 하던데. 언니도 고생했어요. 외롭긴요. 신나게 놀러만 다녔어요. 아무튼 저희 집 산 건 친정 오빠가 월급 많이 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유,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휴지라도 샀어. 근데 오늘 우리 뭐 해줄 거야? 오빠가 갈비 보내줬어요. 그거 구워드릴게요. 수입 아니에요? 난 한우가 좋던데. 다른 건 뭐 없어요? 집들이에는 잡채랑 전이랑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 모르겠고 전 먹고 싶어. 그래, 갈비 양념한 것보다 스테이크 같은 게 좋지. 아무튼 내가 와봐야 먹어보네. 참. 우리 남편도 오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어. 그래, 어디 상 차린 것 좀 보자. 그동안 우리 종원이는 밥이라도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하네.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챙겨 먹어요. 형님 갈비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다들. 집들이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게 고작 휴지 한 묶음이었어요. 사실 뭘 기대한 건 아니지만 말을 예쁘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집이 작다느니 고기가 수입산이라느니 이런 말을 꼭 해야 했을까요? 그러면서도 고기를 구워내니 신나게 드시는 겁니다. 시모는 자주 와야겠다며 혼자 흐뭇해하시고요. 그 말 듣고 저는 바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집도 장만했으니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아기도 낳고 싶으니 한동안 바빠질 거라고요. 자주 오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속마음이었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을 사기 전에는 남편도 가끔 시댁에 잘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집이 제 명의로 생기고 나니 그런 말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자기 딴에도 눈치를 본 거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은 잘 먹고 기분 좋게 갔어요. 제가 시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형님 가족이랑 아가씨 먹으라고
오빠가 보내준 갈비 세트도 포장해서 챙겨드렸거든요. 사실 이것도 오빠가 혹시 제가 미운 털 박힐까봐 걱정돼서 바리바리 챙겨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받을 땐 웃더니 돌아서서는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뒤 제가 오빠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명절에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이 왔어요. 아니, 너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연락 한 번 없니? 이번에는 오빠 가게도 안 나가더니 명절에 오는 거지? 네, 가야죠, 어머니. 아직 몇 주나 남았는데요. 어머님 이번에 여행 안 가세요? 저번에는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아가씨랑 온천 다녀오셨잖아요. 아이, 그거는 저번이고 이번에는 혜원이도 시집새로 갔고 영원이도 남자친구 데려온다고 하니 준비할 게 많어. 저 왕고모님도 올 거야. 왕고모님도요? 어머님이 싫어하셔서 그동안 안 모셨잖아요. 친척들 올 거야. 영원이 이번에 시집 잘 간다고 자랑도 할 겸 남친 집안이 중소기업 사장인 건 너 알지? 그동안 혜원이고 종원이고 별 볼 일 없어서 자랑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야지. 우리 남편이 왜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려면 안 갈래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아이고, 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도 이번에 네가 집도 사고 공부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박사 될 거라고 자랑도 좀 하고 잘한 건 자랑해야지. 누가 자랑을 원하겠어요? 어머님 그런 비교하시니까 제가 속상하잖아요. 아가씨 시집 잘 가면 좋죠. 하지만 종원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이번에는 전날 일찍 와. 할 게 많으니까. 그동안 3년이나 안 했잖아. 안 했다는 말에 저는 더는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안 간 건 맞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이번에는 가서 열심히 하고 다음부터는 공부든 일이든 핑계 삼아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새언니가 시댁에 인사 갈 때 가져가라고 갈비찜을 한 솥 해서 들고 오셨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 한 바구니도 들고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도 바리바리 싸주시더니요. 그동안 못 갔잖아요. 이번에 가서 점수 많이 따고 오세요. 상견례 때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깊던데. 그럴수록 며느리한테 해달라는 게 많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예전에 시댁에서는 그랬어요? 언니도 참 고생 많았겠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언니 덕분에 고기 안 해도 되겠어요. 이번에 빨리 오래요?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굳이 빨리 오라니. 왜 그러는 거지? 그동안 제가 안 갔다고 이번에 제대로 일 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뭔가 하면서 안 가야겠어요. 느낌이 좀 그래요. 갈비찜이요. 이거 넉넉하니까 이걸 메인으로 하세요. 일하다 힘들면 저한테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한테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도 장사 준비 잘하세요. 추석 연휴 기니까 장사 잘 되면 좋겠다. 새언니를 돌려보내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오빠랑 다르게 결혼한 경험이 있거든요. 짧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모가 괴롭혀서 한 달도 못 살고 친정으로 도망 나왔다고 했어요. 밥 차리면 없고 다시 하라 하고 빨래하면 다시 하라며 끝도 없이 시켰다더라고요. 남편도 시모 편만 드니 살 수가 없었다며 결국 이혼했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제 시집살이를 걱정해 주는 거였죠. 그날 새언니가 싸준 갈비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명절 전날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다며 저녁에 온다고 했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부터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배추며 각종 채소, 고기, 생선, 심지어 두부와 밀가루까지. 무슨 잔치라도 여는 줄 알았어요. 식탁엔 전 부칠 재료가 널려 있었고 심지어 탕국까지 끓이신다며 해산물도 싱크대에 잔뜩 쌓아 두셨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갈비찜을 메인으로 한다더니 이 정도 준비면 말이 다르지 않나요? 어머니, 잔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척들 오신다는데 해야지. 이번에는 김장도 할 거야. 배추 절인 거 사놨다. 김장이요? 명절에 김치 담그는 사람이 어딨어요. 왕고모님 한 분 차만 드시고 가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하냐? 얼른 앞치마 메고 덤벼. 시간 없다.
이걸 다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너무 많아요. 우리 분담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부를게요. 에이구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 난 볼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네? 저 이거 혼자 못해요. 아가씨라도 불러야죠. 아침 8시 반인데 저녁까지 이걸 못해. 나는 일단은 나가봐야 하니까 너 하고 있어. 그렇게 시모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시모가 일부러 이러는구나 싶었어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시댁에 무관심했다고 입에 담던 분이 이제는 명절을 핑계로 이 폭탄을 저에게 던지신 거죠. 하라면 못할 건 없죠. 이번에 악소리 나게 차려놓고는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할 참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평생 욕먹을 게 뻔하니까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에게 전화해서 명절 인사 겸 안부를 물었더니 남편은 지금 시골로 내려가는 중이라더군요. 회사는 오늘 휴무라고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참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현관에 쌓인 식재료며 싱크대며 식탁이며 전부 남겨뒀죠. 그리고 그 사진을 시모에게 보내며 물었어요. 이걸 저보고 다 하라고요? 그래 좀 해라. 짧지만 명확한 증거였어요. 남편에게도 그 사진과 문자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시작했죠. 부엌이 얼마나 덥던지 에어컨을 켜도 소용없더라고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볶고 생선을 굽고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끝이 보이더군요. 그 와중에 시모와 남편, 아가씨에게 전화도 해보고 문자를 남겼는데 다들 답이 없었어요. 밥도 못 먹은 채 김치까지 담그고 나니 어지러워서 배달 앱으로 햄버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햄버거가 와도 절반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잡채도 하고 새언니가 해준 갈비찜도 다시 끓이고 과일도 씻어 놓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송편은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송편조차 제 손으로 예쁘게 접시에 담아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일이냐고요. 모든 음식을 장만하고 나니 오후 8시가 넘었더라고요. 엉망이 된 부엌을 대강 치우고 나니 이제 저녁이라도 내놓으려면 대충 전이랑 갈비찜 정도 내어야겠다 싶어서 밥은 아예 안 쳤습니다. 모든 걸 끝내니 어느새 밤 10시였어요. 평소에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던 버릇덕에 해내긴 했지만 아니었으면 이 양을 절대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새언니가 전화로 갈비찜 맛이 어떤지 물으셨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 걱정할까 봐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으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혼자 다 했다고 하니 새언니가 깜짝 놀라며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친정엄마나 오빠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번 명절 끝으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도 했죠. 밖에서 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고요. 새언니는 너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번 일은 너무했으니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혼자 속을 삭히며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남편은 양심상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며 치킨 상자를 내미는 겁니다. 다 했어? 자기 좋아하는 매운 양념치킨 사왔어. 맥주랑 마실까? 뭐야?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나타난 거야? 남편과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시모 형님 아가씨까지 우르르 들어왔어요. 이상한 건 4사람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고깃집에서 3년 일했잖아요. 돼지갈비인지 소갈비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얼굴에 살짝 술기운도 돌아 있었고요. 오다가 만나서 밥 먹고 왔다. 너는 밥 먹었지? 그래도 종원이 네 좋아하는 치킨 사와야 한다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사왔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전화는 주셨어야죠. 잠깐 나가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다 하라고 하신 거면 차라리 미리 준비해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하루한 일 가지고 너 너무 그러지 마라. 그동안 시댁 일에는 일절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래. 좀 해라 해. 하루인데 그걸 못하냐? 365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니 진짜 대단하다. 하긴 다 했네. 와, 김치까지 담갔어? 전도 예쁘게 부쳤네. 그러면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한다. 너희도 시집 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는요. 아유 잠깐만. 누나가 선물 세트 가지고 왔다네. 영원이도 뭐 사왔다며? 언니는 참치고 나는 김. 이거 차례상에 못 올리잖아. 아이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됐어. 얘 며느리야 가서 샤워 좀 하고 와라. 그 반찬 냄새가 진동한다. 이제 내가 치울 테니까 너는 씻고 와서 요 치킨이나 먹어라. 얘기는 그때 하고. 시모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저도 보니 음식을 다 해놓고 씻지도 못한 상태였더라고요. 샤워라도 하고 다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과 아가씨가 명절이라고 가져온 물건은 보잘것없었지만 시모가 굳이 샤워를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며 10분 정도 몸을 풀었어요. 피곤한 몸이 조금 풀리나 싶었지만 기분이 어딘가 싸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얼른 샤워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까 소쿠리며 채반에 한지를 깔고 예쁘게 보자기로 덮어둔 반찬들, 냉장고에 넣어둔 상할 음식들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 부친 것부터 탕국, 갈비찜, 잡채, 김치, 나물, 조기구이까지 다 없었고요. 새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알이 굵은 사과와 배, 샤인 머스켓도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빈 광주리와 국물만 조금 남은 들통뿐이었죠. 심지어 냉장고에 제가 가져갈 김치마저 사라졌더라고요. 젓갈 많이 넣은 김치는 남편이 못 먹어서 따로 덜 넣고 만든 건데 그걸 가져가다니요. 현관문을 보니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음식 다 어디 갔어요? 부엌이 난리도 아니던데요. 무슨 난리야 난리가. 누나가 내일 시댁 간다고 해서 음식 좀 싸줬지. 그리고 영혼이도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하길래 내가 좀 줬다. 조금이요? 아니, 아예 없던데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까지 없어졌어요. 정원 씨가 젓갈 많이 넣으면 못 먹어서 따로 덜 넣어서 만든 건데 써놓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오늘 한 거니까 내일 다시 만들면 되지. 그 뭐가 문제냐? 우리 차례도 안 지냈잖아. 다용도실 냉장고에 재료 더 있으니까 얼른 꺼내서 해라.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내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자기야, 왜 그래? 엄마랑 왜 싸우려고 그래? 그냥 음식 좀 더 하면 되잖아.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나랑 여동생 할 줄 아는 거 있어?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내일 친척 들어온다니까 다시 싸게 빨리 해라.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음식 나눠준 게 뭐가 잘못인데 그냥 알아서 좀 해라. 그 순간 정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시모의 말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남편이 저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시모는 이번 일을 아주 작정하고 만든 거였어요. 평소에 시댁에 친척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사람들을 초대한 걸 보면 저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형님과 아가씨가 뻔뻔하게 음식을 가져간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형님이 재혼할 때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던 걸 제가 거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또 아가씨가 결혼할 때 오빠 노릇한다며 몇 천만 원을 내놓으라길래 집 살 때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명절날 앙심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걸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시모도 남편도 다시 음식을 하라고 하니 당장 뛰쳐나갈까 싶었지만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음식만 뺏기고 집에 가는 건 너무 억울했거든요. 이미 음식 준비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재료 사진, 요리하는 모습, 완성된 음식들까지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놨죠. 저는 오빠 식당을 그만두고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날 요리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사진과 함께 글로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부엌의 난장판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밤새 한숨도 못 자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도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노예도 아니고 음식을 시누이들에게 다 줘버리고 다시 하라니요. 한순간에 남편과 시모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요리는 절대 다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식재료만 올려놓기로요. 다용도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가득했어요. 시모가 말한 그대로죠. 그 재료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생선도 소금 친 그대로, 전도 반죽만 준비된 상태 그대로, 나물도 손질만 된 상태로요. 김치 재료는 물이 줄줄 흐르는 배추 세 폭이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깨기 직전에 모두 세팅해놨고 혹시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에어컨도 틀어놨습니다. 식은 치킨까지 그대로 올려놓았죠. 아침이 되자 시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기함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이거를 안 했어? 밤새 탈그락탈그락 거리던데 뭐 한 거야 너?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사람들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그대로 차려서 드리세요. 제가 한다고 한 겁니다.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이걸 어떻게 어른들 상에 올려 진짜? 너 이럴 거야? 이미 음식 다 만들어 놓은 사진은 왕고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너 이대로 가면은 다시는 안 본다. 알아들어? 아 진짜 잠 좀 자자. 왜 또 난리야? 당신 음식 아직 안 했어? 좀 제대로 해라.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뭐?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생활비도 가끔 내놓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어제 너 혼자 밥 먹고 온 거. 그게 남편이 할 짓이냐? 내가 네 마누라 맞아? 이혼해. 이혼? 아따 씨, 음식 좀 더 하라는 말에 이혼한다고? 당연하지. 네가 결혼 후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연휴 끝나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너 각오해.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 일 좀 시켰다고 어른 앞에서 이혼 얘기를 운운해? 오늘 친척분들 오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보냈으니까요. 이런 일이 말이 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어머니도요. 딸이 둘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미 왕고모님을 비롯한 친척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놨던 음식과 난장판이 된 부엌 사진, 그리고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재료 사진까지요. 시모는 왕고모님 얘기를 듣고 놀란 눈치더군요. 특히 왕고모님은 시모가 벌벌 떠는 시댁 어른이었거든요. 이른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준비한 음식을 시모가 형님과 아가씨에게 다 퍼줬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음식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이 왔는지 제가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고 오늘 가도 되냐고 묻는 전화들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왕고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번호들을 기준으로 연락을 돌렸거든요. 시모는 바빠 보였지만 저는 그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남편도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버티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새언니가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자네 뭐야? 사람 좋다고 해서 내 동생이랑 결혼하라 했는데 이게 뭐야? 뭐? 일을 시켜? 아이 형님 그게 아니라 명절에 며느리로서 할 만한 일이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럼 같이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음식을 다 사줄 줄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또 하라니. 그게 무슨 며느리야. 자네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이 당장 갈라서 이런 놈은 안 되겠어. 오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어차피 갈라설 건데 이런 일로 싸울 필요 없다고요.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본가로 뛰쳐가더군요. 오빠는 이놈이 이런 놈인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이어 형님과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다 죽게 생겼다면서 음식이 없다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우, 지금 어머니가 난리야. 음식 좀 가져가라니까 벌써 다 먹었어. 어쩌면 좋아? 뭐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해요. 나보고 왜 이래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그걸 딸랑 가져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당신들 아버지 차례 지내려고 만든 건데 그걸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소리를 빽 찔러주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따질 시간에 가서 시모를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모는 결국 미친 사람처럼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미 친척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왕고모님과 다른 어른들이 딸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구느냐고 시모를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모는 며칠간 알아누웠고 저는 연휴 내내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남편을 더 꼴보기 싫게 만들었죠. 연휴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으니 행동으로 옮겨야 했어요. 남편은 본가로 갔는데 알고 보니 아가씨가 결혼하려고 그 집을 처분하고 더 작은 집으로 가기로 했다더군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잘된 일일지도요. 시모가 그렇게 아들을 걱정했으니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긴 건 시모는 남편이 한동안 생활비를 안 내놨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굳이 해결하려 들지 않았어요. 자식 셋이서 시모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걸 보니 제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겠더군요. 결국 형님은 새로 시집을 가셔도 집안일 하나 하지 않으며 남편과 티격태격하고 아가씨는 혼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더군요. 둘 다 욕심만 많고 실속은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남편이 시누이들과 작당해서 코인을 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오빠 일을 돕고 열심히 사는 동안 남편은 시누이들과 작당해 코인에 투자했더군요. 이런 사람과 더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도 이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그렇게 끝났어요.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 당연히 제 것이 되었고요. 시모가 음식 다시 만들라고 한 것도 이혼 사유로 언급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인정받았어요. 이후 시모의 악행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왕고모님이 동네 유지라서 동네방네 퍼트린 모양이더군요. 딸 키우는 사람이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이혼까지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시모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결국 아가씨는 혼수 문제로 결혼이 파토났고 형님은 별거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네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됐다니 오히려 통쾌하더라고요. 저를 빼놓고 밥 먹으러 가고 저를 골탕 먹이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된 거니 시모가 그 늙은 자식들 밥이나 챙기며 살면 딱이죠. 저는 신혼집을 팔고 오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더는 살기 싫더라고요. 천불이 나서요. 오빠는 남편을 소개한 거래처 사장에게 가서 따졌다더군요.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우리 동생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는 꼴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대요. 그 사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했답니다. 오빠도 저놈이 착실하게 살면 갈비집 2호점 운영까지 맡기려 했는데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거다며 혀를 차더군요. 저는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진작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시모 형님, 아가씨가 번갈아 가며 찾아왔었죠.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고
오빠는 그 자리에서 갈비찜 맡길 생각까지 했는데 너 같은 놈은 안 된다며 약을 올리듯 말했어요. 결국 남편은 돌아갔고요. 형님은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니 다시 합치라고 헛소리를 해서 제가 단호하게 가라고 했고, 아가씨는 자기 오빠가 코인 투자하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날아갔다며 울더라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며 돌려보냈죠. 마지막으로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더군요. 이제는 그 사람들과 얽힐 일도 없고 홀가분하게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하나예요. 나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시모가 마지막으로 찾아와서는 다시 남편과 합쳐보라고 하시더군요. 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헤어지냐? 그런 식이면 헤어지는 커플들 엄청 많을걸. 다시 생각 좀 해봐라. 이제 명절이고 뭐고 내가 안 부를게. 음식도 안 시킬게. 진짜야. 네가 안 보겠다 하면 안 볼게. 그러니까 종원이랑 다시 해보면 안 되냐? 싫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형님, 아가씨가 저를 못 살게 굴어도 남편이 버팀목이 됐다면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남편은 어떻게 제가 혼자 일하는 걸 알면서 밥까지 사 먹고 들어와요? 치킨이요? 저요 사실 치킨 싫어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한다고 한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더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줘야지. 남자들은 다 그래. 뭘 그렇게 세심하게 보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시키고 다 싸주시죠. 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지도 몰라요. 접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 싫어서예요. 그날 이미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골탕 먹이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까지 몰아붙였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해요. 상대방이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못해 떠난 다음에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잃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게 됐어요. 그렇게 며느리나 사위 같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만 상대를 보려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법입니다. 남편은 지금 직업군에서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을 소개했던 거래처 사장이 남편과 시모에 대해 소문을 냈다고 하니 더 좋은 자리를 얻기는 어렵겠죠. 시모 역시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고 그런 부모 아래 딸들이 시집가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떻게든 되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이제야 한시름 놓고 살아요.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 고생길 이혼하면서 끝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한번 큰 깨달음을 얻어야 다시 태어나는 건가 봐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적당히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며느리라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굴다가 결국 자기 자식들까지 발목을 잡히게 된 걸 보면 세상사가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자기 발등은 자기가 찍는 거였어요. 남편도 웃겼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제 마음 헤아렸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만 시키고 밥은 자기 혼자 맛있게 사 먹고 다녔다니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디 가서 뭘 하겠나 싶었어요. 결국엔 딸 둘도 결혼이 어려워지고 남편은 직장에서 힘들어지고 시모는 늙은 자식들 밥이나 해주며 살게 됐다 하니 그게 다 자기 업보 아니겠어요? 저는요, 오빠네 식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땀 흘려 벌어야 돈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원도 다시 다닐 계획이에요. 제 삶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게 어렵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땐 더 신중히 생각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예전에 결혼할 땐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은 물론이고 서로의 삶을 함께 잘 맞춰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요즘 새언니와 함께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새언니가 그러더군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좋은 사람 만나고 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언니와 둘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와인 한 병에 간단한 안주를 놓고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며 웃었죠.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새언니도 저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도 결국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의와 존중이 없으면 결국엔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새언니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제 인생을 더 단단히 채워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